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챕터 3 소셜 네트워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목차를 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와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셜 네트워크. 세 번째,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네 번째, 소셜 네트워크 분석. 다섯 번째, 소셜 네트워크 분석 사례, 파벌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목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수학의 한 응용 분야로 수백 년간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프는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래프의 정의와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래프의 여러 이론을 적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래프와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대상의 집합 사이에서 관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프는 수식으로 g는 v,2로 표현됩니다. 정점들의 집합은 v로 표현되고 간선들의 집합은 2라고 합니다. 그래프는 정점의 집합 v에 속하는 부분 집합인 두 개의 원소로 표현되는데요. v에 대하여 하나의 간선이 e는 uv를 집합으로 표현하고 간선 e의 원소 u와 v는 각각 간선 e의 서로 다른 쪽 끝점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각 정점의 사이가 대칭적일 때는 무방향 그래프라고 표현되고 끝점이 서로 비대칭일 때는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로 표현됩니다. 다음 그래프는 무방향 그래프의 예시입니다. 한번 보시고 가면 좋겠네요. 방향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향이 있는 그래프 G는 정점 V의 집합과 방향이 있는 간선 E의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간선의 집합 E에 속하는 각 간선 E는 순서가 의미를 갖습니다. E는 UV, U,V는 E는 V, U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죠. U에서 V와 V에서 U는 각각 U에서 V로 간다는 의미와 V에서 U로 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방향 그래프의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 그래프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정점의 집합 V는 대구, 서울, 구미 등등등이고 간선들의 집합 E는 대구, 경주, 경주, 대구, 구미, 상주 등등등이 있겠네요. 화살표로 된 간선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일정량 방향을 의미합니다. 대구와 경주 사이에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는 간선 대구, 경주는 정점 대구에서 정점 경주로 가는 것입니다. 혹은 경주에서 정점 대구로 방향성 있게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방향 그래프 G에 정점이 N개가 있다면 간선은 몇 개일까요? 몇 개의 간선으로 모든 정점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프에서 어느 정점을 거치면 가장 짧게 특정 정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특정 정점에서 지정한 정점까지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다음 장에 그래프 사진을 보고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무방향 그래프 G에 정점이 N개가 있다면 간선은 몇 개일까의 답입니다. 무방향 그래프 G에 정점이 N개가 있으면 순서 없이 간선의 수는 2분의 N 곱하기 N-1개. 왜냐하면 N개의 정점이 있는 무방향 그래프에 2분의 N 곱하기 N-개의 간선이 있으면 그래프는 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그린 3.3 완전 그래프는 정점 6개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그래프 간선의 수는 모두 6개고 2분의 6 곱하기 6-1은 5로 완전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N개의 정점이 있는 방향 그래프에서 간선의 수는 최대 몇 개일까요? N개의 정점이 있는 무방향 그래프에서 2분의 N 곱하기 N-2의 간선은 방향 그래프에서는 간선의 방향이 의미를 지니는 양방향, 한 간선은 두 개의 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대 간선은 N 곱하기 N-1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고 6개의 정점이 있는 방향 그래프에서 간선의 수는 최대 몇 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브 그래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그래프 G'의 정점의 집합 VG'와 간선의 집합 EG'가 다른 그래프 G의 정점의 집합 VG와 간선의 집합 EG 사이에서 VG'가 VG에 속하고 EG'가 EG에 속한 관계를 가지면 그래프 G'를 그래프 G의 서브 그래프 G''는 어떤 그래프 G의 일부인 그래프라고 합니다. 다음 장에 보이는 그래프는 서브 그래프의 예시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가는 거 추천합니다. 연결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결 컴포넌트란 무방향 그래프에서 최대 연결 서브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한 개의 컴포넌트가 있으면 무방향 그래프는 연결됩니다. 아래에 두 개의 컴포넌트가 존재하지만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다음 장에서는 연결 컴포넌트의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결 컴포넌트의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봐주세요. 정점 구미와 광주는 연결되어 있지만 정점 서울과 울산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점의 집합 V는 구미, 서울, 광주, 대전, 울산, 부산이고 간선의 집합은 E는 구미, 서울, 구미, 광주, 서울, 광주, 대전, 부산, 대전, 울산, 울산, 부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다음 장에서는 무방향 그래프의 경로와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방향 그래프의 경로와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G에서 인접하다는 것은 간선의 집합 E의 한 간선 E는 UV에 대하여 U와 V는 서로 인접해 있다고 하고 U, V는 U와 V에서 투사합니다. 그래프 G에서 경로라는 것은 그래프 G에서 연결된 두 개의 인접한 정점 V1에서 V2로 가는 경로는 V1은 V2이고 V2는 V1이고 i는 1에서 n에 대하여 vi 더하기 1이 이 G의 인정점 V1에서 Vn들의 연속입니다. 어떤 경로의 길이는 경로 위에 있는 간선들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그림은 이 얘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점 V1에서 V2에서 Vn-1, Vn에 걸쳐 V1로 돌아가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사이클이라 하고 그래프에는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다음에는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G 안에 있는 한 간선 E는 U,V에 대하여 U에서 V로 가는 경로가 있으면 G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정점이 V1, Vi, Vz가 VG에 속해있는 각상이 대하여 G 안에 VI에서 VJ로 가는 경로가 존재한다면 무방향 그래프 G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래프와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와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프의 간선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가중치는 각 정점인 VI와 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값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에는 N, E 노드와 간선을 의미합니다. 간선의 가중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시간, 거리, 속도, 일정 날짜, 기간, 통화 횟수, 친한 정도 등 실질적인 가상적인 값으로 정점 사이에 발생하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점과 간선이 둘 다 실색에 있는 물리적인 객체의 경우 정점은 실제의 물리적인 객체이지만 간선은 가상적인 경우 정점이나 간선이나 둘 다 순수하게 가상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가중치의 예시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트워크의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통신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수송 네트워크가 있는데 정보 네트워크의 정점은 웹페이지이고 간선은 U에서 V로 가는 하이퍼링크입니다. 방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점인 각 사이트나 페이지는 가상적인 동시에 물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네트워크의 예시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트워크의 예시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점 U, 정점 V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정점은 사람, 간선 U, V는 여러 유형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무방향 간선에서는 친구관계, 친척관계, 팬,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신용관계, 재정관계, 좋아하는 관계, 고용관계 등이 될 수 있겠네요. 그에 반해 방향이 있는 간선 E는 U, V에서는 특정 지어지는 관계, 고용관계 등 U가 V에게 메일을 보낸다거나 U가 항상 V의 일에 대한 보고, 한 방향성인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협력조직 소셜 네트워크의 예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리는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특별히 트리라고 합니다. 트리의 특징은 VI에서 VI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인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리의 예시로는 기업, 대학, 군대, 가족관계, 족보 등이 있습니다. 트리의 적용은 홈페이지의 연결관계 설계,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설계,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운영체제의 실행 순서 등에 적용되고, 트리의 구조는 웹 구조에서 기관의 기본 홈페이지는 뿌리, 각 부서나 각각의 업무는 자식 또는 후손이라는 예시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트리 구조의 예시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트리 T 구조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리 T의 정점 R을 트리의 뿌리, 루트라고 합니다. 트리 T의 각선은 뿌리 R에서 서로 다른 정점 VI로 내려옵니다. 정점 U는 한 경로에서 V보다 바로 앞에 오기 때문에 U를 V의 부모라고 합니다. 정점 V는 한 경로에서 U보다 발음 다음 아래에 연결되므로 자식 차이드라고 합니다. U는 W의 부모이고 W는 U의 자식입니다. W는 U의 후손이고 U는 W의 조상입니다. 더 이상 후손이 없는 정점 X를 if 노드라고 하고, 정점 R인 루트 노드나 정점 X인 if 노드가 아닌 중간 계층에 있는 정점들을 중간 노드라고 합니다. 같은 계층에 있는 정점 V와 W는 서로 형제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이클이 없습니다. 트리 구조에서 간선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리에서 정점과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을 가지라고 합니다. 루트에서는 아래로 나가는 간선만 존재합니다. 위로 가는 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 노드에서 부모 노드로 나가는 간선의 수는 반드시 한 개이고, 트리의 중간 노드에서 자식 노드로 나가는 간선의 수는 여러 개입니다. 만약 간선의 수가 한 개도 없을 경우에는 중간 노드는 터미널 노드가 됩니다. 다음 그림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네요. 다음 장에서는 이진 트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 트리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 트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트리 T의 어떤 노드에서 자식 쪽으로 나가는 간선의 수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이진 트리에는 간선이 0개에서 2개까지만 있는데, 한 개도 없거나 한 개만 있거나 2개만 있거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들이 각각의 경우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도 이진 트리의 구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회학과 심리학적인 관심을 알아보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심리학계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초점이었는데요.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잘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는가, 연구 결과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등을 연구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연구한 연구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이콥 모레노,
인간관계를 그래프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각 사람은 점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연결은 간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쿠르트 레빈, 개인이 속한 그룹과 그룹 관계를 수학적 모델로 정립하였습니다. 프리츠 하이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지각 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사회 속에서 조직을 형성하는 공동체 구조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큰 공동체에 속하는 여러 공동체에서 특별히 응집력이 강한 파버릿은 베타성이 작은 공동체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었고, 그래프의 서브 그래프를 발견한 것을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지천 모임 등등에서 큰 집단에서 전체 집단에 어떤 영향을 행사했거나 어떤 의미를 지니는 작은 집단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인류학자인 알프레드 레프리드 블라운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주로 공장이나 학교 같은 공동체 생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구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인류학자 존 반스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봇은 공식기관 사람들의 관계보다는 비공식적인 사회관계에 관심을 가졌고, 개인의 비공식적인 관계는 변화무쌍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충돌과 변화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화를 거치면서 소셜 네트워크의 방법과 분야도 확장되었는데요. 크리스트 미첼 같은 경우 기존의 계량 사회학적인 방법을 수학의 그래프 이론에 활용하여 확장하였고,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 화이트 팀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인간이 관계를 형성하여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구성과 패턴이 수학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고, 인간관계를 서로 연결하고 강도나 거리 같은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대한 대수학적인 모델도 제시했었죠. 다른 연구자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크 그라노베터는 소셜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미국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얻어진 정보가 직업을 구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프와 네트워크 특성을 사회적 현상에 적용하여 사람들이 지적이든 간접이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현하고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결된 상태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표현하거나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소셜 네트워크란 인간관계의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거나 분석하는 도구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 그룹, 조직 등의 각 계층에 적용되는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이고, 대상은 인간의 관계와 행동에 따른 비즈니스, 커뮤니티, 사회적인 충격이나 영향 등 다양합니다. 사회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관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소셜 네트워크는 주로 사회적인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날은 소셜 네트워크, 주로 인터넷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사람 외에도 사람 사물 사이에서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초점에 맞추고 있죠. 관계 맺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갖고 있는가의 관계, 누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중고 물건 판매 시스템, 예약 시스템 등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존재하는가의 관계, 동창생 찾기, 직업 찾기, 맛집 찾기 등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귀는 것의 관계, 친구 맺기, 데이트하기 등등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감정, 좋아하는가의 관계, 스타 팬클럽, 정치적 신념 옹호자, 같은 취미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가족이나 친족의 관계, 누구누구의 형, 누구누구의 동생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섯 번째로, 사회적 역할의 관계, 누구누구의 부장, 누구누구의 친구 등이 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위나 행동의 관계, 누구누구와 식사하다, 누구누구와 춤을 추다, 누구누구와 싸우다 등이 그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정점과의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점과 정점 사이의 여러 관계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전파되는데요. 관계로 연결된 경로 위에 있는 정점들의 연결에 따라 전파되는 내용을 분석하면 정점과 연결을 여러 종류로 특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정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힘에 관한 정점,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연결되는 정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있는 정점, 기업 사장, 동호회 회장 등이 있고 힘이 없는 정점, 신입사원, 관심 없는 홈페이지 등이 있겠네요. 두 번째로 행동에 관한 정점, 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정점을 말합니다. 그 예시로는 능동적인 정점, 전화나 메일을 자주 하는 기관이나 개인 등이 있고요. 수동적인 정점, 메일이나 전화를 받기만 하는 기관이나 개인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점에 관한 정점, 자주 변경되거나 인기에 의해 관심이 발생하는 정점 등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변화가 있는 정점, 도서관 같은 기관, 정치인, 연예인 등이고 변화가 많지 않은 정점, 대학의 학과 같은 기관, 지하철 노선 홈페이지 등이 그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연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도에 의한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도에 의한 연결은 친밀 정도에 따른 연결입니다. 강한 연결, 동창회 중에서도 같은 동아리 회원들을 말할 수 있고요. 약한 연결, 그냥 단지 동창 회원인 경우가 있겠네요. 그 다음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에 의한 연결, 개인과 공적인 업무 사이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연결, 개인 사이의 친구 관계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공적 연결, 수업을 통한 교사와 학생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잡 연결, 개인이 하나 혹은 여러 관계에 의해 연결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로 단독 연결, 개인과 학교 수업 하나만 해결하거나 두 번째, 다양하고 복잡한 연결, 개인이 수업, 동창회, 동아리, 타학교 친구, 태권도 교사, 학원 교사, 원격 강좌 등 여러 곳에 연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중복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복 연결은 유일한 것과 중복 연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 교사의 일반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중복 수강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다음 병렬 연결, 병렬로 연결된 것, 교차로 연결된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보와 콘텐츠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와 콘텐츠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점 사이의 정보와 콘텐츠 흐름의 특성은 다양성입니다. 양이 많기도 하고 드물기도 하며 일정할 수도 있고 간헐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 방향일 수도 있고 양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 간선, 흐름의 개념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객체 사이의 의미를 부여하고 구조화된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른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서브 네트워크의 구조와 관계를 파악 가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의 공통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공통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 집중적, 분권적, 분산적, 계층 구조적 혹은 수평 구조적, 제한적 혹은 무제한적, 유한적, 접근 가능 혹은 접근 불가능, 포함하거나 배타적, 강도가 세다, 확장 가능함, 상호적이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구조와 모양의 특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가 커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각종 구조의 네트워크에서 여러 패턴을 이해하려면 변화의 원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결과도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정보의 흐름 파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흐름을 파악하면 다양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을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까?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물건을 구매할 것인가? 어떤 광고를 보내면 좋을까 등을 알 수 있고요. 인터넷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신의 흐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 횟수, 통화 횟수, 메시지 전송 횟수 및 내용 등을 추적할 수 있고 여러 수학적 방법으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터넷 기반 상호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기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기반 상호작용으로 자료를 분석, 친적을 가능한데 아래는 분석 가능한 자료의 예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진화, 안정, 변동시키는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연결하고 얼마 동안이나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는가 등등이 있겠네요. 다음 장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이외에도 훌륭하고 새로운 방법과 기술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석 요소는 첫 번째 차수, 두 번째 차수 중심성, 세 번째 사이 정도, 네 번째 친밀 정도, 다섯 번째 아이겐 벡터 중심적도, 여섯 번째 군집 정도, 일곱 번째 응집 정도, 여덟 번째 구조적 공백이 있습니다. 이를 분석, 유추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한정점이 연결된 간수의 양을 차수라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한 개인,
친구 맺기로 연결된 친구의 수가 차수라고 합니다. 차수를 측정하고 분석하면 개인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고,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혹은 유명 사이트는 차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차수의 예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수를 분석하거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차수 분석의 예시로 아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경혜, 미란, 희선과 아주 친한 친구이며 아미 역시 희선과 친한 친구 관계입니다. 간선이 강하게 연결되어 표현했고요. 예측의 예로서 미란, 경혜, 아미는 제각각 마미정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희선도 마미정이라는 영화를 좋아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차수 중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수 중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수 중심성은 연결 정도 중심성 혹은 연결 중심성이라고 하고, 차수가 높은 노드를 중심성이 높다고 측정하고 중요한 노드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사진이 차수 중심성이 있는 예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장에 있는 그림 한번 보셨나요? 그 그림은 태권도 체육관의 동호회 인맥을 나타내는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였습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동호회 강사인 노드도 많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동호회 회장인 노드도 많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노드인 태권도 강사와 동호회 회장 모두 네트워크에서는 차수에 의한 중심성이 높고 중요한 노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이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수 중심성은 매개 중심성, 중개 중심성, 사이 중심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의 경로가 특정 노드를 많이 거쳐간다면 그 특정 노드를 중심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 사이 정도의 예를 잘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친밀 정도의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최단 경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단 경로를 가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측정된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 횟수, 주고받은 이메일의 수, 채팅 횟수, 통화 기간 등 다양한 요소로 종합적으로 측정되는데요. 아래의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미영, 신유, 미라는 현경이나 윤회보다 연결 차수가 많아 다른 노드보다 친밀 정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윤회는 상대적으로 연결 차수가 적기 때문에 친밀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차수가 많은 노드는 친밀 정도가 강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노드의 크기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친밀 정도가 낮은 노드는 크기를 작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어느 정도 해석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장에서는 아이겐벡터 중심성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겐벡터 중심성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겐벡터 중심성 정도는 위세 중심성, 네트워크 안에서 어떠한 노드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 방법은 모든 노드에 대하여 상대적인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된 노드의 개수뿐만 아니라 연결될
이온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고려하여 차수에 의한 중심성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심성을 가중치로 하여 계산하는 연결의 정도이므로 어떤 노드가 영향력이 높은 다른 노드들과 연결될수록 중심성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다면 평범한 사람을 여러 명 알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힘을 더 과시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아이겐벡터 중심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겐벡터 중심성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겐벡터 중심성 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수식의 여러 번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1번 각 노드의 1단계 중심성 값은 해당 노드의 모든 이온 노드의 차수의 합으로 계산한다. 2단계 중심성 값의 각 노드의 이온 노드들의 1단계 중심성의 값으로 계산한다. 즉, 이 값은 노드의 이온 노드들의 또 다른 이온 노드들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번 각 노드의 3단계 중심성 값은 해당 노드의 이온 노드들의 2단계 중심성 값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4. 이러한 단계별 계산 과정을 중심성 값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때까지, 즉 중심성 값이 수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수행해줘야 합니다. 군집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집 정도는 어떤 두 노드의 연관성을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노드가 주위의 다른 노드와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어떤 노드와 주위에 있는 노드 사이에 연관성이 깊은 노드들만 모이면 군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집 정도에 따라서 특별한 특징을 가진 혹은 특징이 다른 서브 그래프로 분리되며 그 자체로 작은 소셜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군집 정도에 대해 자세히 풀어놓은 사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응집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집 정도는 노드들의 모임 정도가 얼마나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가를 측정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친밀 정도나 군집 정도가 강하면 단단하게 결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응집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호회에서도 임원직을 맡은 노드,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은 응집력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프트웨어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의 원시 코드의 각 문장이 서로 종속 정도가 강하다면 응집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선 구조적 공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적 공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적 공백은 사회적 차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 사람을 연결한다면 그 사람은 연결되어 있지 않던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공백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인 구조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빈 공간, 틈새 혹은 결함을 발견하여 연결함으로써 네트워크 분석에서 구조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차지하게 됩니다. 파벌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조직이 붕괴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조직의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중립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이겐벡터, 다른 그룹과의 사이 정도, 차수, 친밀성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팀장인 B 노드가 중앙관리자 C의 중심성 정도가 강했다. 노드 C의 인기나 영향력이 더 강했으며 다른 서브 그룹을 연결하는 노드 A의 사이 정도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조직의 그룹 혹은 파벌을 이와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파벌 찾기의 예시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